안녕하세요. 일본 도쿄대학의 54세 여교수가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평생 한국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 총독부 고위관리였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조선을 근대화시킨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그런데 한국에 와서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바로 8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도쿄대학 국제법학과에서 분쟁 조정을 가르치는 나카무라 아키코라고 합니다. 54세가 된 지금까지 한국과 엮인 일은 철저히 피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나카무라 시게루는 조선 총독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조선을 근대화시켜준 위대한 분이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20대 시절에 한국 유학생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했다가 그 학생이 발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 야마다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교수님, 유엔 국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받으셔야 한대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 조정을 맡아달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한국과 엮이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교수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카키색 군복을 입고 위엄있게 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하더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할아버지의 오래된 편지함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수히 읽었던 편지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편지를 다시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편지 뒤쪽에 뭔가 다른 종이가 살짝 끼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1943년 경성부 종로구 관철동 15번지.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쪽에 작은 글씨로 안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주소를 메모해 두셨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숨겨두듯이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할아버지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라도 퍼뜨리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결국 그날 오후 3시 위원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90도로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할아버지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분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저를 회유하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잠깐만요.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을 위해 충성했던 분입니다.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회의 전에 한 분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1943년 당시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도쿄에서 발견한 그 종이 조각에 적힌 연도와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 과장과 함께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품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큰 보자기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고급 인삼 세트와 한국 전통차가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의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아니에요. 이런 비싼 걸 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강제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잘하세요. 시게루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선물을 주고 가시다니. 도대체 할아버지가 뭘 하셨길래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한국 대표단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인 이정호 차관이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는 회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정호 차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국 측이 감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자, 이번 영토 분쟁 문제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주도하려고 했어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국제법 조항에 근거해서 논의해야겠죠. 이게 문명 국가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정호 차관이 차근차근 국제법 조항들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에 따르면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국제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준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꺼낸 자료들은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카무라 시게루 선생님이 남기신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남겼다는 거죠? 그럴 리 없어요. 적절한 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표들도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현실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1943년 문서들을 제시한 거예요. 이 문서들은 당시 조선 총독부 내부 문서들입니다. 나카무라 시게루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들이죠. 분명히 할아버지의 필체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회의는 한국 측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반박도 못했어요. 모텔에 도착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고급 인삼과 전통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단순한 감사 표시치고는 너무 값비싼 선물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였나요? 회의 이틀째, 이정호 차관이 은밀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1943년 경성부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조선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매우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으로요. 제가 알던 엄격하고 권위적인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선인들과 이렇게 친밀했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진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통찻집에서 이정호 차관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이정호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뭘 했던 거죠?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해방 후 한국에 남겨진 문서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죠. 첫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여진 조선인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호 대상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할아버지께서 비밀리에 조선인들을 도우셨습니다. 특히 1943년 강제징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에 충성했던 분이에요. 교수님,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정호 차관이 두 번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문화재 목록이었어요. 거기엔 분실처리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는 분실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본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히 숨겨두셨어요. 그때 이정호 차관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필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이 편지는 할아버지께서 해방 후 한국을 떠나시면서 신뢰할 만한 조선인에게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일본 제국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할 수 있는 한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용서를 구한다. 언젠가 내 후손이 이 편지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셨어요. 하나는 일본 제국을 위한 것, 하나는 진심을 담은 것. 진짜 마음은 조선 땅에 묻어두고 가셨죠. 이정호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할아버지의 진심을 이어받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조선인들을 도왔다고? 그럼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발열과 함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한국 측 직원들이 밤새 간병해줬어요. 젊은 외교관 박주임이 해열제를 먹여주고 미음을 끓여주며 지켜봤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박주임이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저는 한국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박주임이 눈을 뜨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1943년 강제징용에서 구해주셨어요. 당시 할아버지는 16살이었는데 일본으로 끌려갈 명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게루 선생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명단에서 빼주셨어요. 박주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0년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은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거든요. 시게루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태어날 수도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박주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해요. 오후가 되어 몸이 좀 나아지자 이정호 차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교수님이 준비되셨다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강제징용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빼셨어요. 그리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키셨죠.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 상황이었나요? 최소 파면, 심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나요? 거짓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의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일본에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정호 차관이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쓰신 진짜 일기입니다. 한국 측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들의 눈빛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다. 나는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오늘 또 한 명을 구했다. 16살 소년이었다. 일본으로 끌려가면 돌아올 수 없을 텐데.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읽으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진실을 숨기셨던 거였어요. 이제 할아버지의 진심을 이어받아야겠어요. 이정호 차관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할아버지의 진짜 소원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당신처럼 평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마지막 회의 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결렬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 요구 아닙니까? 필리핀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조정관으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정해야 하지만 한국의 합리적 제안이 무산될 위기였거든요.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적 용기에 의해 실현된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조정관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안을 지지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다른 국가들도 마음을 바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죠. 태국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가 한국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장소로 안내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호했던 조선시대 금동미륵 보살반 가사유상이 있는 국립박물관이었어요. 이것은 현재 한국 국보 제78호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지켜진 우리의 보물이죠. 이정호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불상을 보면서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공적인 회의를 기념하는 만찬이 열렸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저의 공정한 중재를 높이 평가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진정한 평화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교훈 덕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공항에서 이정호 차관이 마지막 선물을 건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방 후 한국에 보냈던 편지 원본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조선 친구들께 나는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구원받았다. 언젠가 내 후손이 이 편지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진심을 이어받아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 읽으면서 저는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남겨두신 메시지였구나. 80년 만에 할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당신처럼 평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도쿄공항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원한을 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80년을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도쿄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진정한 국제협력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제 변화된 모습을 궁금해했죠.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80년 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원수의 후손인 저를 가족처럼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을 봤어요.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호 차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제 시작이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이어받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명령 사이에서 고민했던 한 일본인의 이야기죠.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인들의 마음입니다. 80년이 지나도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의 후손마저 가족처럼 돌봐주는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한국의 포용력과 성숙한 외교,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